네, 반갑습니다. 이건철 교수입니다. 선도상원으로 본 고려 네 번째 강좌. 네 번째 강좌 그러지만은 매번 강좌마다 1부, 2부로 나눠졌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이제 뭐 선도상원으로 본 고려 첫 번째 강좌에서 1, 2부, 두 번째 강좌에서 3, 4부, 세 번째 강좌에서 5, 6부. 그렇지만 이번에 7, 그렇죠. 또 4-2는 8, 그렇게 되겠죠. 다양성이 조화된 고려 문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문화, 우리가 고려 문화가 딱 떠오르는 게 고려청자, 그렇죠. 고려청자 또는 팔만대장경 또는 금속알짜. 물론 고려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인데 그 고려 문화들, 좀 전에 예를 들은 건 주로 중앙문화죠. 근데 그 중앙문화 못지않은 지방문화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고려 문화는 중앙문화와 지방문화의 조화. 그 중앙문화는 특징이 아주 세련된 기법이 집약된 그런 거라면 지방문화는 좀 투박하지만 정감이 있는, 그렇죠. 세련된 면과 투박한 거, 양극단인 것처럼 보이죠. 그게 조화된 특징이 바로 고려 문화입니다. 먼저 세련된 기법이 집약된 중앙문화 고려청자입니다. 고려청자, 물론 도자기 기술 자체가 중국에서 돌았다는 건 부인할 수 없죠. 특히 청자도 9세기에 중국에서 시작됐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1세기 좀 후에 10세기 초에 도입을 해서 11, 12세기는 중국을 능가하는 비색 청자를 만들어냅니다. 문종 때, 그때는 초기죠. 초기니까 이제 고려청자를 하지만은 아주 좀 초기적인 기술인데, 예종, 인종에 가서는 독특한 비색청자. 비라는 게 빛이죠. 빛의 색깔을 내는 거. 청자라 하지만 비자, 그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더 옳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그 청자가 넓게 비색까지 다 포함한 옥색 아시죠? 빛이 옥, 그와 같은 색깔. 거기다가 상감청자인데, 이 상감이 뭐냐면 도자기 일단 빚죠. 빚는데 살짝 반건조된 상태에서 무늬를 팝니다. 무늬를 파고 그 무늬 위에다가 색깔 흰 흙 또는 색깔 있는 흙을 살짝 바릅니다. 그런 후에 초벌구이하고 그러고 나서 유약을 발라서 한 번 더 구워냅니다. 말은 쉽지만은 어쨌든 그게 대단한 건데, 딱 고려청자 그러면 비색의 상감, 그리고 또 전체 균형 조화미, 이게 고려청자지요. 자, 여기서 보면 고려의 사신으로는 송나라 서경이 고려도경이라는 책을 펴내는데, 이 양반이 일부러 고려에 와서 고려 전반적인 제도, 문화, 풍습들을 다룬 책, 그냥 견문록이라기보다는 나쁘게 말하면 정부의 공식적 간첩입니다. 고려를 샅샅이 그냥 좋게 말하면 알리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송나라의 고려의 모든 것을 까발리는 그런 건데, 어쨌든 그 사명을 띠고 온 그 서경이 고려에 대해서 많이 분석하고 자료를 남겼습니다. 어쩌면 그게 다행이죠. 우리 역사 속에서 고려시대 책들이 참 별로 없는 판에 이런 거라도 있는 거. 그 서경이 말하기를 그럽니다. 도기의 빛깔은 푸른 것을 고려인은 비색이라고 한다. 근년에 만든 솜씨가 좋아져서 빛깔도 더욱 아름다워졌다. 그렇죠. 근데 요 서경이 왔을 때보다도 그 이후의 비색, 상감청자는 서경이 왔을 때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더 발전했죠. 또 송나라 태평노인, 그런데 정확하게 이름이 모르겠다. 어떤 노인 그러기도 하고, 어떤 책에서는 태평노인 그런데 어쨌든 이제 정확히 이름이 좀 안 알려진 이 노인은 건주의 차, 촉의 비단, 정료의 백자, 절강의 차와 함께 고려 비색은, 실제 비색 그렇지만 비색 청자를 말하죠. 천하제일이다. 다른 곳에서는 따라 하려도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명품 중의 명품이다. 이런 걸 남겼습니다. 그만큼 중국에서도 인정하는 고려 비색 청자입니다. 유명한 거죠.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인데, 우리 역사 속에서 도자기에 관한 것 중에서 최고의 걸작으로 친 게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선 이렇게 형태를 만들고, 우선 형태만 봐도 아주 균형미, 조화미, 뭐 우리 쉽게 말해서 잘 빠졌죠. 잘 빠졌습니다. 이렇게 형태를 만들고 나서 흰색으로 된 이런 부분들 일일이 하나하나 팝니다. 파고 나서 그 판자리에 흰색 또는 약간 검은색 색깔 있는 이런 흙을 바릅니다. 너무 말은 쉽죠. 파고 나서 그 흙 바르면 되겠다 싶지만은 그 흙 바른 게 흙이 옆으로 묻어나지도 않고 항날개 하나하나, 구름 하나하나 정교하게 새겨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보통이 아니죠. 심지어 요거 높이가 40 몇 센치죠. 40 몇 센치만 해도 제법 큰 겁니다. 큰 건데 이렇게 다 만들고 나서 한번 굽고 그런 후에 유약을 바르고 다시 굽습니다. 근데 TV 같은 데 한 번씩 보면 그래 나오죠. 그렇게 하고 굽고 하는데 가마솥에서 꺼냈을 때 원래 작가의 의도된 거와 다르게 나왔을 때 도자기를 깨어버리죠. 아마 이거 비슷한 게 또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완성도에서 떨어진다. 깨어버린 도자기 그런 게 있었겠죠. 정말 이런 게 탄생했다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뭐 장인의 기술, 노력, 그 모든 거. 근데 이게 어떻게 발굴됐냐면 일제 때 도굴꾼에 의해서 강화도에서 도굴됐습니다. 강화도 그 당시 이제 얘기는 구전대에 내려오기는 최씨 무신 정권의 실력자 최후의 무덤일 것이다. 그런 말이 있는 그 무덤에서 도굴을 한 겁니다. 그래 도굴해서 그게 이제 서울 경성이죠. 경성 골동봉상 한번 돌다가 대구 또 내려갔다가 다시 또 서울 올라왔습니다. 그때 서울에 일본인 골동봉상이 6,000원 주고 샀답니다. 그걸 듣고 간송 전은필 선생, 그 당시 정말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을 쓰신 분이죠. 이분이 가서 2만 원 주고 샀답니다. 그 2만 원이 당시에 기와집 20채 값이랍니다. 기와집 20채 그러면 얼른 생각이 좀 막연하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 기와집 그러면 최고의 좋은 집입니다. 상류층 집. 오늘날 서울의 상류층 집 한 채 얼마쯤 합니까? 2, 3억 합니까? 아니죠. 자, 그러면 아주 낮게 10억이라 한번 봅시다. 10억은 상류층 집 할 수 없는데 10억이라 해도 20채 같으면 200억입니다. 아마 오늘날 돈으로 한 사람은 5, 600억 이상 되는 돈으로 샀다. 그래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소문을 들은 일본의 대수장가가 얼른 날라와서 보더니 뿅 간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전은필 선생이 2만 원 주고 샀는데 4만 원 주겠다. 기와집 40채 값. 1,000억이 훨씬 넘는 돈이었겠죠. 가치를 알아본 겁니다. 그렇겠죠. 그랬을 때 전은필 선생은 그럽니다. 양보해 드릴 수 없어 미안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런 분 덕택에 우리 문화재 정말 많이 보호되고 외국으로 유출되는 걸 막고 그렇게 된 거죠. 물론 이런 약간 역기로 세지만은 우리 잘 아시는 세안도,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 그 경우도 그림도 그리지만 그 그림 속에 담겨 있는 어떤 의미가 참 대단하잖아요. 추사 김정희 선생이 그야말로 이름 나고 제자도 많았는데 막상 제주도 귀환 가 있으니까 차도는 제자 제대로 하나 없었죠. 그런 중에 제자 하나 찾아왔을 때 그 제자를 위해서 세안도 그려줍니다. 그 세안도 속에 있는 글, 세안도 자체가 추운 그 논어에 나오는 문장을 인용한 겁니다. 잣나무, 소나무 푸르름은 겨울에 추울 때 돼야 안다. 그런 글, 논어에 나오는 걸, 그걸 의미로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쓴 겁니다. 추사 선생의 당시의 마음 담은 거죠. 그것도 일본에 있었던 겁니다. 그걸 우리 한국 사람이 가서 사정한 겁니다. 하도 자주 찾아오고 계속 사정을 하니까 그 일본인 수장가가 감동해서 그냥 준 겁니다. 근데 그 샤안도 받아 나온 지 며칠 안 돼서 그 집 몽땅 불타버렸어요. 그렇게 찾아온 게 우리 샤안도. 이만큼 우리가 일제 때 문화재 정말 유출이 많이 되고 했었는데, 물론 일제 이전에도 많이 유출됐죠. 근데 이런 분들 때문에 이런 게 그래도 남아있는 겁니다. 예, 고려청자들.
물론 이것도 정말 대단한 국보들인데 앞에 운항문 보다가 이거 보니까 조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고려문신 이규보는 청자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다음 같은 시를 남겼다. 나무를 베어 남녘 산이 벗겨지고 불을 지펴 연기가 해를 가리웠지. 푸른색 자기 술잔을 구워내 열에서 골라 하나를 얻었네. 선명하게 푸른옥 빛날이 몇 번이나 짙은 연기 속에 묻혀 있었나. 영롱하기 맑은 물을 담고 단단하기 바위와 맞먹네. 이제 알겠네. 술잔 만든 솜씨는 하늘의 조화를 빌었나 보구나. 가늘게 꽃무늬를 점찍었는데 묘하게 정성스런 그림 같구나. 푸르게 빛나는 옥은 푸른 하늘에 비치네. 한 번 보는 내 눈조차 맑아지는 것 같아라. 예. 천의 문장가 고려 이규보가 고려 청자를 찬양한 시입니다. 근래 항저우 인근에서 남성 왕실의 또 제2용 물품, 황제 또 후비의 물품들이 발굴되는데 거기서 고려 청자 파편들이 많이 발굴됐다 그러죠. 또 일본에서는 고려 청자 초기부터 후기 청자들이 일본 전역에서 고루고루 발굴된답니다. 심지어는 베트남, 필리핀에서 발굴된답니다. 그만큼 고려 청자가 동남아 지역에는 여러 군데 그야말로 수출됐다는 거죠. 우리 또 고려 청자 그러면 신원 앞바다. 우리 고려 청자들이 그렇게 외국에 일본에 중국에 베트남, 필리핀 간 것처럼 신안 앞바다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신안 앞바다에서 나온 청자는 우리 게 아니고 원나라 겁니다. 고려시대 훨씬 이후, 고려시대 말기쯤에 원나라의 청자를 해외에 또, 보통 보면 그렇게 수준 높은 청자는 몇 개 없었죠. 생활용 도자기, 그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수출하는 배가 풍랑만 나서 침몰됐던 게 발굴된 거죠. 예, 요거는 청자 투각 7보문 향로인데, 아까 운항문 매병은 이래 한 40몇 cm가 되지만, 요거는 12cm인가 그래요. 자그만한데, 향로입니다. 향로인데, 요게 뚜껑입니다. 요 딱 드러낼 수 있습니다. 드러내고 여기다가 향을 피우면, 뚜껑 닫으면 요런 구멍으로 송송송 향연기가 나오죠. 밑에 토끼 3마리가 받치고 있고, 요거는 국화입니다. 국화문이 요 자체가 하나하나 양각입니다. 음각은 그렇죠. 파면 되는데 양각은 오히려 드러난 나머지 부분을 파내야 되죠. 그것만 해도 기술인데, 또 요거도 원들이 만나는 요즘에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요게 점들이 하나 있습니다. 요게 상감입니다. 그래서 요거도 상감청자, 물론 상감 부분이 요 부분밖에 좀 없긴 하지만 넓게 보면 상감청자에 속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색이 비취색 청자죠. 근데 고려청자에 대해서는 정말 더 말씀드릴 게 많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요 정도로 살짝 한번 이해하는 수준으로만 제가 소개. 자, 그 다음 또 세련된 기법이 집약된 조각문화 중에서 팔만대장경. 우리가 팔만대장경 하는데 정식 명칭은 고려대장경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고려 제조대장경. 왜 제조라 그러냐면 두 번째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초조대장경이 처음 만드는 거죠. 초조대장경 11세기 거란군 침입할 때 막았고자 해서 만든 겁니다. 80년에 걸쳐서. 근데 어쨌든 거란군 3차에 들어왔지만은 잘 방한했잖아요. 그 초조대장경이 고종 19년 몽골군이 침략하면서 다 소실돼 불태워버린 겁니다. 몽골군. 그러니까 몽골이 불태운 이유가 그렇겠죠. 주로 그냥 문화재라고 대단하다고 불태운 게 아니고 외적의 침입을 막고자 한 고려대장경을 팠다. 그걸 아니까 몽골족이 불태운 겁니다. 심지어 경주 황룡사 구층탑 엄청나게 높았죠. 그것도 불태운 그 목조탑이라서 그러기도 하겠지만은 그것도 불태운 이유가 황룡사 구층탑도 그냥 부처님을 기리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구국의 상징이었습니다. 나라 보호해 달라고 그런 의미가 담긴 탑이죠. 그럼 몽골군들이 왔을 때 특히 그런 걸 태운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 참 몽골군 저항하기 위해서 천도까지 강화도로 하고 또 다시 또
항복하자 했을 때도 끝까지 또 삼별초 제도까지 가서 저항하고 이런 저항 정신이 대단하다. 그래 볼 수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왕실의 귀족들 그렇게 강화도 가 있을 때 온 전국은 쑥대밭이 되고 백성들은 죽어나가고 귀한 문화재들은 불타고 그런 가운데 초조대장경도 불탔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일부가 일본에 가 있습니다. 그 제조대장경은 초조대장경 그렇게 불탄 후에 새로 만들었다. 제조입니다. 대장경인데 그 경판 숫자에 대해서 문화재청이 조사한 겁니다. 2000년대 해인사 고려대장경 디지털 영상화 및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 사업, 또 2014년 수립한 해인사 대장경판 중장기 종합보존관리 계획에 따라 조사해보니까 총 경판 수가 81,352판. 그래서 8만여 판이다. 그래서 8만 대장경이라는 겁니다. 정식 명칭은 고려대장경. 그래도 고려대장경이 초조 처음 만든 것도 있고 두 번째 만든 게 있는데 지금 해인사 남은 거는 두 번째 만든 거. 그렇죠. 고려 제조대장경입니다. 제조대장경은 초조대장경 좁아놓은 후, 그렇죠. 초조대장경 덕택의 거란이 물러갔다. 그게 말이 되냐 싶지만은, 그래서 그 당시는 그만큼, 그렇죠. 어떤 종교적 신념이 요즘과 좀 달랐습니다. 그래 볼 때 그런 걸 실제 믿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게 바로 불력, 부처님의 힘이다. 그래서 두 번째 몽골 들어왔을 때, 몽고 힘으로 막아내기는 솔직히 좀 힘들었잖아요. 고려가 약했던 게 아니고 천하의 몽고입니다. 유럽까지 진출한 징기스칸, 세계 최강의 군대였지요. 그걸 몽고가 그래도 버티고 쉽게 항복하는 것만 해도 대단하지요. 그런 가운데 만들어진 건데 이규보는 제조대장경 제작 취지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때 현종 때, 그러니까 초조대장경 만들 그때, 나 지금이나 대장경은 한 가지고 그것을 새긴 일도 한 가지고 군신이 함께 하늘에 서운한 것 또한 한 가지인데 어찌 그때만 거란 군사가 스스로 물러가고 지금의 달단으로, 그 달단은 몽골을 그 당시 한자로 달단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초조대장경 만들어서 거란 물리쳤는데 지금 다시 몽골군 물리치는데도 대장경 힘, 뭐 그때는 힘 있고 지금은 힘 없다 할 수 없지요.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그런 말이겠죠. 진실로 지성으로 하는 것이 그때와 비교해 부끄러울 것이 없으니 원하건대 재불성은 33천, 그러니까 뭐 여러 부처님께 빕니다. 그런 뜻이겠죠. 헤아려 신통한 힘을 빌려주어 완악한 오랑캐가 발길을 거두고 멀리 도망하여 다시는 우리 국토를 밟는 일이 없게 하소서. 예. 그러니까 제조대장경 만드는 의미를 이규보가 쓴 겁니다. 당시 이규보 서원처럼 그래서 이제 불력의 힘으로 몽골군을 막아내자 라고 했지만 실제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은 최신 무신 정권이 중앙과 지방 온 국민이 마음으로라도 하나 되어서 몽골군을 막아보자. 그런 의미가 더 컸겠죠. 그게 뭐 하여튼 다시 말씀드려 요즘 생각에서는 무슨 그런 어리석은 짓 하냐. 그거 만든다고 몽골군 물리칠 것 같나 하지만은 현대에도 그와 같은 정치적 상징 조작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치학에서 미란다와 크레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이성에 따른 어떤 정책도 있지만은 비성적, 감성에 호소하는 또 상징에 호소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요. 국기를 보면 애국심이 생긴다. 그 국기가 뭘 우리한테 해주는 게 있다고. 근데 온 세계가 국기를 통해서 애국심 생기는 거 그러죠. 심지어는 한국에서 예사를 생각하다 외국 나가서 태극기 보면 감동을 한다 그러죠. 그렇죠. 현대인들도 그렇습니다. 그 작은 해야 하나지만 그 외에도 많죠. 뭐 국기뿐만 아니라 국가, 우리는 애국가지만은 그런 것도 있고 그 외에도 상징 조작 많습니다. 어떤 뭐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거. 그래 본다면 이것도 꼭 어리석은 짓 아니죠. 그 당시로 볼 때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좀 더 분석을 해보면요. 민영규 박사가 쓴 논문에 고려대장경 신탐, 바로잡아야 할 그리고 뭐 새로운 몇 가지 사실인데 요 논문에서 양반이 보는 관점도 좀 새로운데요. 그 당시 최신 무신 정권이
선종과 친하고 교종하고는 좀 소원했답니다. 근데 오히려 좀 왕실과 귀족들은 교종을 좀 좋아했는데 최신 무신정권은 그 교종과 좀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종 세력을 달래고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팔만대장경 사업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 좀 일리가 있습니다. 원래 선종에 비해서 교종은 좀 더 경전을 중시하지요. 그래서 그런 경전을 목판으로 국가적 사업으로 대사업을 한다. 그랬을 때 선종 쪽보다 교종 쪽에서는 더 반가워했겠죠. 교종 쪽에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했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거든 그거든 전체로 볼 때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대몽항쟁하자. 이게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 이유. 그 속에는 이런 면도 있을 것이다. 그래 볼 수 있겠죠. 예, 팔만대장경 해인사에 있는 겁니다. 자, 우선에 보면요. 딱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남쪽에서 햇빛이 들어오는데 햇빛은 창가에 배치한 게 아니고 좀 떨어져 있죠. 그 햇빛이 바로 비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비치면 빨리 바래지죠. 또 이 바닥에는 그냥 흙을 깔은 게 아니고 요즘처럼 뭐 시멘트 깔고 그건 아니고 시멘트 없어지니까 바로 흙만 깔은 게 아니고 흙에다가 숯, 횟가루, 숯 아시죠? 습도 조절하고 하잖아요. 숯, 횟가루, 뭐 또 심지어는 소금, 모래를 적정한 비율로 갈았답니다. 습도 조절하기 위해서. 모든 게 그 당시 과학에 집약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천 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남아있죠. 예, 목판입니다. 8만 여장에서 알아는 경판, 서체가 모두 일정하고 오자가 거의 없다. 서체가 일정하다라는 거는 여러 사람이 팠는데 어째 서체가 똑같나? 같은 체가 나오도록 글씨를 파는 사람들이 1년 동안 훈련을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팠답니다. 또 오탈자가 거의 없다 그러는데 총 글자 수, 경판 숫자는 8만 여장이고 거기에 대한 글자 숫자를 보니까 8,272만 9천 여장. 지금 우리 남한 인구가 5천만 그러잖아요. 8만 대장경에 들어가 있는 글자 수가 5천만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발견된 오자가 158자. 이것도 현대 와서 찾아낸 겁니다. 겨우. 근데 그 오탈자율 5천여만 자 중에서 158자가 오자 탈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오탈자율이 0.0003%. 200자 원고지 1600여장 썼을 때 오자 하나 나오는 그 정도였답니다. 심지어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은 그 조각하는 사람들이 글자 하나 새길 때마다 절을 3번 했다 그러죠. 그냥 이건 아니겠죠. 부처님에게 절하듯이 막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3번 절하고 글자 하나 파는 그런 정성. 그래 친다면 5천여만 자 파는 동안에 총 절을 1억 5천여 번 했다. 예, 그 정도 정성을 담은 겁니다. 이걸 보면 그 당시 그야말로 그냥 뭐 문화재를 남기자가 아니고 모든 정성을 쏟아서 부처님의 힘으로 한번 몽골족을 만나보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래 보면 되겠죠. 또 대장경, 뭐 대장경이 아니라 일단 불경 그러면 크게 부처님의 설법 담은 경장, 경, 또 그걸 푼 거 논, 그 논장, 또 수행자 계율 담은 율, 율장, 크게 이렇게 나누죠. 이걸 다 알아야 글실책입니다. 그냥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고 그 책에 있는 걸 다시 재분류한다든지 다시 해야 되죠. 그 원리에 따라. 그걸 하려면 그 내용을 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볼 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정성, 거기다가 또 조각 기술, 거기다가 그 당시 불교에 대한 지식이 다 담겨 있었던 겁니다. 이게 팔만대장경이죠. 또 이 팔만대장경이 지금까지 보존돼 오면서 사라질 뻔했던 위기 3번 있었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조선 세종대
일본의 다이묘 오이치 요시로, 이 양반은 이제 일본의 임성태자 후손인데, 임성태자가 이제 실제 백제 시대 때 일본하고는 아주 가까웠습니다. 백제가 망할 때 대거 왕족들이 일본으로 건너갔죠. 그 후손 중에 한 사람 요시로, 이 양반이 일본의 다이묘인데, 이 양반이 팔만대장경에 관심이 많아서 조정에 팔만대장경 그거 우리 달라 요청한 겁니다. 그냥 한 번쯤 달라가 아니고 막 간절히 요청을 했대요. 뭐 조선에 몇 번이나 찾아와서 요청을 하고 그랬답니다. 그랬을 때 바로 임금이 대장경판은 무용지물인데 이웃나라에서 청구한다 하여 처음에는 이를 주려고 하며 대신들이 논하여 말하기를 경판은 비록 아낄 물건이 아니오나 일본이 계속 청구하는 것을 지금 만약에 일일이 줬다가는 뒤에 줄 수 없는 물건이 청구하는 것이 있게 된다면 이는 먼 앞날을 염려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답했다. 자, 뭔 말이냐면 하도 달라 해서 세종대왕도 그냥 주고 싶었습니다. 왜 그걸 감히 세종대왕이 그 정말 천하에 많은 문화재 남기고 한글까지 남긴 분이 하지만은 조선은 유교 사회죠. 숭유억불,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하는 판에 쓸데없는 거, 그렇죠? 여기 보면 뭐 대장경 무용지물인데 별 가치도 없는데 그거 뭐 임금도 주고 싶었고 신하들도 그거 중요하다 생각 안 했다는 겁니다. 비록 아낄 물건이 아니오나, 아끼려고 필요해서 안 주는 게 아니고 뭐 주려면 줄 수도 있지만은, 근데 일본이 달라고 해서 그거 주고 나면 나중에 또 달라면 딴 거 달라면 또 딴 것도 줘야 되고 계속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일본에 안 넘어갔답니다. 참 그렇죠. 그게 대장경 없어질 뻔 하다가 남아있게 된 첫 번째 사건 하나고, 또 한 번은 해인사 여러 번 불탔습니다. 물론 전체가 다 탄 게 아니고 몇몇 별체들이 타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피해를 입었는데 그때마다 대장경 있는 경판장에는 한 번도 불이 안 났습니다. 예, 해인사 불난 기록들입니다. 숙종 21년 동쪽에 많은 요사와 많을 땅 음원 화재, 제법 큰 화재죠. 한 채만 탄 게 아니라 여러 채가 불탄 겁니다. 숙종 22년 서쪽 여러 요사와 무설전 화재, 뭐 등등등등등 이렇게 불타면서도 대장경 장경판전이죠. 대장경을 모셔놓은 장경판전 불타지 않은 것은 운이 좋았다라기보다는 그만큼 화재 위험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었다는 겁니다. 습도 조절하기 위해서 바닥에 끓여 까는 것처럼 그 장경판전 이름이 좀 어려운데 요 근처에 아궁이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잠잘 일이 없으니까 아궁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화기 자체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요런 거 덕택에 또 그 앞에 있는 대웅전하고도 어느 정도 거리가 좀 있죠.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지어진 것 덕택에 지금까지도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불탈 정말 위기 절체절명인 순간은 한국전쟁 때입니다. 6.25 때. 6.25 때 해인사에 빨치산 공비들이 900여 명이 숨어 들어앉아 있었어요. 그랬을 때 미군 군사고문관이 한국군 F-51 조종사였던 민영환 대령한테 폭파시켜라. 해인사 폭파하라 그랬습니다. 민영환 대령 어쩌겠습니까? 문화재 소실을 우려해서 빨치산은 금방 빠져나갈 것이나 문화재를 잃으면 복구할 길이 없다. 빨치산 몰살시키기 위해서 해인사 폭발하지만 나 그러지만 빨치산은 결국은 물러날 것이다. 근데 문화재는 한번 소실되고 나면 다시 복구 못한다. 그러면서 명령 거부합니다. 문제는 전시 명령 불복종이죠. 바로 군사재판 해부됐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도 노발대발합니다. 총살하라 했는데 총살이 아니고 대포로 쏴 죽이라 그랬습니다. 포살하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당시 공군 참모총장 김정렬, 이분이 또 김영환 대령의 형입니다. 나중에 국무총리까지 됐죠. 이분이 이승만한테 대장경판을 중요성,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아주 간절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승만도 실제 기독교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 불경 중요 안 하다 생각했겠죠. 그래서 김정렬, 불경 차원이라 생각하지 말고 뭐 귀한 문화재다.
나라가 지켜나가야 될 문화재다. 그걸 역설해서 또 민영환 대령이 우리나라 육군 창설, 공군 창설의 1등 공신입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적결 처분 겨우 모면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바로 장군, 준장까지 진급을 했습니다. 해인사 가면 김영환 장군, 8만 대장경 수호 공적비가 있습니다. 실제 군사재판 때 했던 말보다는 그 전에 군사재판 직전에 이제 미군 군사 고문관이 와서 민영환한테 따질 때 왜 명령 불복종했느냐 그걸 따졌을 때 민영환 대령이 답변한 겁니다. 태평양 전쟁 때 미군이 일본 교토를 폭파하지 않은 것은 교토가 일본 문의 총본산이라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영국이 인도를 영유하고 있을 때 영국인들은 차라리 인도를 잃을지언정 셰익스피어와는 바꾸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에게 8만 대장경은 인도하고도 바꿀 수 없는 세계적 보물입니다. 이를 어찌 유동적인 수백 명의 공비를 소탕하기 위해서 잿더미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 덕택에 해인사가 남아있었고 8만 대장경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가을 단풍철 그러면 생각나는 내장사, 거기는 공비들이 있다가 역시 전체를 폭파시켜버렸죠. 내장사는 6.25 이후에 새로 지은 겁니다. 근데 해인사 비슷하게 또 살아남은 또 하나의 절이 그 화엄사도 해인사하고 유사한 일을 겪었습니다. 화엄사 역시 공비들이 들어져 있으니까 폭파시켜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공군이 아니고 그 당시 명령받은 전투경찰대장 차이력 총경입니다. 이분이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문화재 불태우는 거는 불과 몇 시간이지만은 이거 다시 짓고 보존해 온 데는 몇천 년이 걸렸다. 그러면서 문제는 그 화엄사에 공비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불태우라 그랬는데 공비들이 못 숨도록 그 대신에 문을 다 뜯어내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문짝만 뜯어다가 마당에 놓고 불태웠습니다. 그 덕택에 화엄사가 살아남았죠. 그 화엄사에는 차이력 총경의 공적비가 있습니다. 해인사는 김영환 대령의 공적비가 있고. 자, 그 다음 세련된 기법이 집약된 조항문화 세 번째 금속활자 얘기입니다. 고려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금속활자로 책을 인쇄할 만큼 수준 높은 인쇄술이 있었는데요. 1234년에서 1241년 사이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 상정고금 예문인데 예석하게도 요거는 지금 남아있지 않죠. 그로부터 100년 후입니다. 1377년에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찍어낸 백운화상 초록 불조 직지심체 요절, 이름이 길죠. 근데 보통 직지심경 그러죠. 학원이 현재 파리의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책만 하더라도 우리가 금속활자 서양에서 최초로 발견했다는 구텐베르크보다도 70년 앞선 겁니다. 물론 상정고금 예문은 그보다 100여년 더 앞서지요. 예, 그런 겁니다. 직지 특히 청주 근처 참으로 가다 보면 직지의 고장 청주 그런 거 나오죠. 또 직지 그걸 기념해서 매년 뭐 특별히 뭐 축제처럼 그런 것도 행사하죠. 예, 불조 직지 심체요절 좀 줄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금속으로 된 활자. 뭐 금속 활자가 대단하냐 싶지만은 요거는 새로 복원한 겁니다. 이 활자판은 없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없고 그걸로 찍어낸 것 하나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다시 600년 만에 복원한 겁니다. 활자 만들 때는 금속을 그만큼 세밀하게 정밀하게 추정하는 기술 하나 있어야 될 거고 또 글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판에 짜 맞출 수 있는 그런 판 짜는 기술이 있어야 될 거고 더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금속 활자에 잘 묻는 먹을 개발해야 됩니다. 기름먹. 목판 나무는 그나마 우리 도장처럼 먹물 찍으면 찍히죠. 근데 쇠붙이는 먹물 찍어서 그대로 안 찍히죠. 찍히더라도 뭐 떨어지거나 뭐 그러죠. 그게 그대로 잘 찍힐 수 있는
기름먹, 요런 게 제대로 되었을 때 금속활자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다른 나라 제대로 못했죠. 바로 고려가 최초로 개발한 겁니다. 세계 최초로. 신라는 751년에 세계 처음으로 목판에 글자 새겨 무구정광 때 다른 인경, 목판 인쇄술도 세계 최초, 금속 인쇄술도 세계 최초. 그렇죠. 고려 초조 대장경, 또 제조 대장경, 요런 대장경 만드는 것도 결국 목판 인쇄술, 그걸 이어받은 거지요.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 금속활자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널리 보급되지 못한 것은 한자였기 때문에. 한자가 수천자 되죠. 뭐 기본적인 교양 한자 몇 자 하지만 한자 수천자 됩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다 파야 됩니다. 요즘 한글 같으면 뭐 자음 모음만 딱 파서 조합하잖아요. 물론 이제 자음, 받침 자음과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컴퓨터니까 받침 자음은 받침대로 탁탁탁 위치 차지하지요. 근데 한자는 처음부터 완벽한 글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일일이 다 파야 되니까 이런 목판 기술 세계 최초, 금속활자 세계 최초이면서도 오늘날 그때 이후로 그렇게 보편화되지는 못했죠. 반면에 구텐베르크 같은 경우는 뭐 알파벳이니까 조합해서 글자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양의 금속활자가 더 널리 보급되니까 서양계 최초인 줄 알지만 그래도 최초는 고려였다는 겁니다. 또 하나 고려 종이, 고려지라 불렸는데 이 고려종이가 또 그 당시 최고의 수준이었답니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금령지라고 했답니다. 금령지, 황금과 같이 변하지 않고 오래가는 종이, 그런 거라는데, 종이는 인쇄술, 나침반, 화약, 중국의 4대 발명품 뭐라면 인쇄술, 나침반, 화약, 종이 그러잖아요. 종이 중국에서 먼저 만들었습니다. 최륜이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중국서 오히려 우리 고려의 종이를 수입해 갈 그 정도 수준의 최고의 종이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서양의 보통 책들, 그 종이들은 한 200년 정도 못 갑니다. 200년 지나면 손 만지면 그게 막 부스러지고 바스러지는데 고려 종이는 10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습니다.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종이는 고려지가 유일하다고 그럽니다. 요즘은 한지 그러죠. 한지는 이제 조선시대부터 발달해 온 거고 그 전에 고려지입니다. 예. 이거 만들 때 물론 당나무로 만들고 뭐 당나무를 갈아서 그걸 흰 이래 큰 데다가 얇게 펴고 뭐 한다는데 여기다가 두드린답니다. 아주 얇게. 보통 금속도 두드리면 금속에 있는 기포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오래 간다 그러죠. 그 기법을 종이에도 쓴 겁니다. 중국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거 했답니다. 그래서 매끈하게 막 빛이 나고 오래 갑니다. 그 중국 문인들이, 화가들이 아주 좋아했답니다. 글씨 함부로 번지지 않고 원하는 뜻대로 번져야 될 때 번지고 그러니까. 근데 일반 종이 같으면 글자 하나 써도 막 옆으로 퍼지고 막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최고의 종이로 쳤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고려문화, 나전칠기. 예. 나전은 뭐 조개 껍데기라든지 그런 걸 붙이는 기술이잖아요. 이건 중국에서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런 후에 거기다 오칠하는 거. 근데 우리가 오칠 그러지만은 페인트 칠한다 칠이 아닙니다. 오칠, 칠은 옷나무 칠자입니다. 그러니까 옷 해도 되고 칠 해도 되는데 처가집처럼 이중으로 쓴 겁니다. 역전압처럼 오칠. 예, 칠은 옷나무 진액으로 칠한 건데 이 기술은 청동기실의 유역에도 나올 만큼 우리 고유한 문화입니다. 나전, 조개 껍데기처럼 그 1cm 간격으로 아주 잘게 썰어서 그걸 이어붙이는 끊음질 무늬 기법, 고기입니다. 거기다가 칠공예는 1000년이 지나도 색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답니다. 예. 일본이 수상하고 있습니다. 요거 고려 나전칠기 총 16점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중앙박물관에 딱 한 점밖에 없어요. 일본에 10점, 미국에 3점, 유럽에 2점. 참 그만큼 우리 문화 해외로 유출이 많이 된 거죠. 도둑 맞은 겁니다. 사간 게 아니고 다 그냥 도둑질해 갔죠. 예, 일본에 있는 겁니다. 요 작은 거 조개 하나,
1cm가 안 되나 아주 가는 걸 가늘게 이어 붙이고 그런 후에 오칠을 한 겁니다. 또 불화, 불교 그림, 불교 미술 그래 보면 되겠죠. 그 불교 미술 불화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수월 관음도. 수월, 물속에 있는 달. 글자 그대로 물속에 그야말로 달이 비치는 바다 가운데 관음 보살이 있는 상입니다. 근데 물속에 있다기보다는 물에 있는 아주 금강석 같은 기암괴석에 앉아있는 관음도. 이 관음보살 중에서도 수월관음도는 살아있는 재난과 질병을 막아주고 죽어서는 극락정토로 인도해주는 그 관음보살의 하나라. 그래서 고려인들이 관음보살을 좋아했답니다. 그 수월관음도 중에서도 현존하는 최고의 수월관음도가 충선항에 비인 숙비가 발원해서 제작한 거. 길이가 한 419m니까 4m가 좀 넘죠. 폭도 한 254m, 4cm 정도 되고 위험시 없는 통비단의 광물질 안료. 광물질 안료, 요즘처럼 일반 물감이 없었으니까 광물질입니다. 빨간색 나는 돌, 파란색 나는 돌, 노란색 나는 돌, 심지어는 황금가루, 이런 걸 악교와 섞어서 그림을 그립니다. 지금 물감보다 훨씬 오랫동안 보존이 된답니다. 수월관음도입니다. 멋지죠? 그냥 한눈으로 봐도 멋지죠? 뭐 돈으로 가치 따질 수 없는 겁니다. 크게 대각선 구도에다가 요 밝은 빛이 나는 건 다 황금으로 색을 입힌 겁니다. 여기에 관음보살이 입고 있는 옷, 살이 비치는 옷, 요즘 치면 시스루 그런 겁니다. 천이라고 표현했죠. 하늘의 옷이다. 천사들이 얻는 날개 옷이다. 처럼 비치는 옷. 요걸 이렇게 투명하게 그림을 그린다는 자체가 대단하지요. 이 주변은 물입니다. 물이고 귀암괴석 같은 돌입니다. 여기에 바로 달이 비치는 물에 있는 귀암괴석에 앉아있는 관음보살. 여기 보면 조그마하게 애가 있는데 이게 선제동자입니다. 선제동자가 관음보살에게 깨달음을 구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천하의 걸작이죠. 둥그스름한 얼굴. 크게 깨달았을 때는 모난 성격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융통성 있는, 그래서 얼굴도 둥그스름, 온 몸체도 둥그스름, 불상들도 다 그렇죠. 그런 모습을 아주 잘 나타내는 부드러우면서도 조화미가 그대로 살아있는 수월관음도입니다. 이거는 지방문화입니다. 석불. 고려시대 지방문화 대표적인 건 석불인데, 통일신라 불상이나 석탑은 세련된 정제미가 있고 어떤 기본적인 양식들이 있지만은 고려시대는 서민적이고 역동적이고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충남 논산에 있는 관촉사 석조미륵보살 입상 높이 18m, 경주 안동에 있는 제비원 석불 높이 12m, 고위에는 머리만 2.4m, 경기도 파주에 있는 용미리 석불 입상 역시 높이 10m, 제천 덕주사 마예열의 입상, 천안 삼태리 마예열의 입상 13m, 7m. 자, 관촉사, 보통 미륵석불로 그러죠. 미륵석불인데, 고려왕실의 후원 아래 조각가 성녀인 해명이 주도가 돼서 조각한 거랍니다. 이거 보신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크게 돌 2개입니다. 돌 2개인데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돌 2개를 다듬어 놓고 이 상체를 여 위에 어떻게 갖다 올리느냐. 요즘 같으면 크레인 갖고 들어 올리겠죠. 그 당시 이걸 어찌가 올릴 수 있냐. 조각해놓고 해명이 막 고민합니다. 고민하는데 꿈에 선제동자 같은 그런 애들이 모래밭에서 놀면서 요 비슷한 모양의 돌탑을 하나, 돌 밑에 뭐 달아놓고 그 옆에 주변에다가 요렇게 흙을 쌓습니다. 흙을 쌓아 단단하게 한 후에 위에 돌은 이 비스듬한 흙 위로 끌고 올라가서 딱 세우는 거. 그게 꿈이 나타난 겁니다. 그 꿈을 깨고 나서 크게 깨닫고 그 원리대로 하체 부분 주변에다가 흙을 단단하게 쌓고 상체 부분을 끌어올렸다.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죠. 그 정도로 워낙 크니까 겁니다. 워낙 크기도 하지만 조금 균형도 좀 안 잡히고 좀 뭔가 좀
이제 괴물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게 서민적이고 오히려 미륵보살, 미륵 상들이 주로 이런 식이죠. 아주 균형 세련된 모습보다는 현재불, 석가모니불 같으면 최소한 사람처럼 균형 잡힌 성인의 모습이라면 미래에 장차 올 부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모습, 미륵불은 대체로 이런 스타일이죠. 안동제비원, 파주용미리, 예, 요건 제천, 요거는 천안. 자, 요건 마예불로 그럽니다. 마예라는 거는 바위 절벽을 깎아서 만든 불상, 그런 뜻입니다. 마자가 갈마자, 예자가 언덕에 또는 뭐 절벽 같은 데 그런 거죠. 다 이런 바위 절벽을 깎아서 만든 불상, 그런 의미입니다. 요 제비 그 위에다 올렸죠. 요게 2.4m라 그러죠. 예, 요런 바위에 깎아서 그 위에 머리만 올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남부처, 여부처 같이 있는 마의 이불입상, 그럽니다. 이렇게 거대하게 크게 지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그렇게 이쁘지도 않는데 신라불상에 비해서 이게 오히려 어떤 힘, 어떤 이제 권위, 그 당시 왕실의 권위를 위해서 관촉사는 왕실이 후원해서 큰 불상을 만들었다면 이런 거는 지방 호족들이 자기들의 세력 과시, 힘을 과시하기 위해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석탑. 우리 역사 통틀어서 가장 석탑 많이 만들었을 때가 고려시대입니다. 수준 높은 작품부터 투박한 작품까지 다양합니다. 근데 그 고려 석탑도 주로 이제 개경이라든지 개경 근처 한강 이북 쪽은 제법 세련된 뭐 신라, 고구려, 거계통 또 중국 석탑 이어받은 다층 석탑이 줍니다. 근데 영남 지방은 신라 석탑 모방하고 또 전라 지방은 백제 석탑 이어받고 그런 식입니다. 좀 다양한 편이죠. 예. 중앙 쪽 근처입니다. 오대산 월정사 8층, 8각 9층 석탑. 또 묘항산, 이건 북한에 있는 겁니다. 북한 국보입니다. 묘한사 8각 석탑 3층 석탑. 13층입니다. 요거는 개성에 있는 겁니다. 경천사지. 아주 화려하죠. 세 개 다 특징이 쭉 올라간, 그렇죠. 중앙 중심의 고려 석탑들이 이런 스타일이라면 지방 중심 석탑은 이런 겁니다. 좀 아담하지요. 예. 예천에 있는 거. 익산 왕릉이 들판에 있는데 좀 겉으로 뭐 얼핏 요래 보지만 현장 가서는 참 뭔가 모르는 균형미 조화미 때문에 한참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참 앉아있다 하면 돌아올라다가 다시 한번 또 가보고 했던 그런 석탑입니다. 요거는 전탑이죠. 요거 벽돌 하나하나 쌓아서 만든 전탑입니다. 이게 고려시대 스타일입니다.